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Pre-URP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연 허용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전영준, 장준영, 최성은, 허우성이며 담당 교수님은 디지스트의 곽정원 교수님, 그리고 담당 조교님은 홍준표님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팀은 각자 개인별로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목차로는 다음과 같이 DTN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한 뒤에 차례로 각자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연 허용 네트워크란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 연결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패킷, 즉 메시지를 수신 노드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이름대로 지연을 허용시키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연 허용 네트워크는 지연 허용 네트워크는 각 노드가 버퍼에다가 패킷을 저장하고 이동하면서 다른 노드와 접촉 시 패킷을 전달하는 Store, Carry and Forward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A 노드가 메시지를 D 노드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중개 노드인 B와 C 노드를 통해서 이제 각각 B와 C 노드는 Store, Carry, Forward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D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지연 허용 네트워크의 주요 용처는 행성 간 그리고 위성 간 통신, 군사시설 통신, 애독 네트워크 등 여러 사유로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노드가 파괴되는 등의 환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DTN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라우팅 프로토콜이란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연 허용 네트워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먼저 에피데믹 프로토콜인데요. 에피데믹 프로토콜은 만나는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복사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하율이 크며 요 버퍼가 패킷들로 다 차게 되었다면 전송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팻 프로토콜의 경우 노드가 목적지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확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다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노드의 이동 패턴이 일정할 경우 이 확률이 유의미해지면서 효율적인 프로토콜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최성원 학생이 후에 설명할 것입니다. 스프레잉 웨이트 프로토콜인데요. 다음은 그래서 이 스프레잉 웨이트 프로토콜은 에피데믹과 유사하지만 최대 복사 허용수를 L이라는 값을 두어 과부하를 크게 방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프레잉 웨이트 프로토콜은 스프레이 페이스 그리고 웨이브 페이스로 나누어지며 스프레이 페이스에서는 노드에게 각자 전송 정체마다 이 최대 복사 허용수를 2로 2로 나누어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원시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시뮬레이터는 헬싱키 대학이 만든 지연 허용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를 사용하며 환경을 구축하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뮬레이터에는 여러 값들, 그러니까 메시지, 노드수, 이동 모델, 속도 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값으로 트래픽 부하율, 지연율, 전달 성공률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는 값들입니다. 전달 확률은 먼저 생성된 메시지분의 수신된 메시지로 정의가 되며, 이 부하율은 수신된 메시지분의 중계된 메시지 빼기 수신된 메시지를 뜻합니다. 또한 지연값은 말 그대로 메시지가 발신 노드로부터 목적 노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능이 좋은 프로토콜이라는 의미는 과부하율이 낮고 지연값이 낮으며 전속률이 높은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개별로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스프레잉 웨이 프로토콜에서의 L과 N의 조작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전형준입니다. 이제 앞서 DTN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의 연구 주제가 스프레잉 웨이 프로토콜인 만큼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 노드가 메시지를 중계 노드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가 스프레이 페이즈고요. 이 메시지를 줄 때 메시지를 최대로 복사할 수 있는 허용수인 L을 같이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중계 노드는 그 여러 전송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수신 노드까지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값이, 그러니까 L의 값의 변화를 주면서 중계 노드가 이걸 메시지를 계속 복사하게 되면서 수신 노드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계 노드는 웨이브 베이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표는 노드의 전송 정책을 바꿈으로써 이제 스프레잉 웨이브 프로토콜의 최종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 전송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레잉 페이즈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중계 노드에게 메시지를 복사할 때 복사해서 메시지를 넘겨주는 모드는 이 복사 최대 허용수에서 1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노드는 이 메시지 최대 허용 복사 수를 받을 때 이 L에서 2를 나누어서 이 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저는 이 받는 수인 2를 n으로 두어서 이 n을 변수로 지정하여 이거를 조절함으로써 이 스프레잉 웨이 프로토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L의 정의는 초기의 메시지 복사 최대 허용수이며 n은 다른 노드에게 메시지를 복사할 때 L을 나누는 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이 클수록 많이 복사되며 n이 클수록 과부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맵 크기에 따라서 복사 번수와 그러니까 L과 N을 조절하여서 요 과부하율과 복사율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n을 놔두고 L을 10으로 고정시키고 n을 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n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바이너리 스프레잉 웨이 프로토콜에서는 n은 2이며 각각 n은 2, 3, 4, 5, 6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이하게도 전달률이 3이 오히려 4보다 낮았으며 과부하율은 4가 3보다 낮았습니다. 즉 이 n이 3일 때와 n이 4일 때를 비교하자면 n이 4일 때의 스프레잉 웨이 프로토콜이 성능이 더 좋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n을 2로 고정시키고 L을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도 비슷하게 이제 L이 8일 때가 L이 9일 때보다 전달률이 높았고 과부하율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L이 8일 때가 더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효율적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자면은 이 효율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요 분석한 값을 토대로 이제 일부 구간에서 전달률은 살짝 떨어지지만 과부하율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 점에 착안하여 이제 기존의 바탕이 되는 바이너리 스프레잉 웨이 프로토콜이 L은 10, N은 1을 기반으로 했다면 L은 10이고 N은 4에서 5일 때 과부하율이 매우 크게 떨어지지만 전달률은 살짝 떨어져서 오히려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먼저 환경에 줄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환경
이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값들로는 버퍼 사이즈, 노드 수, 맵 크기, 메시지 크기, 그리고 메시지 수가 있는데요. 이 값들에 따라서 이제 L과 N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시 L과 N 값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값들, 저 네 가지 수에 따라서 L과 N 값을 조절해 가면서 그 가장 효율적인 L과 N 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알고리즘이 구현이 좀 어려워서 아직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L값과 N값을 찾아서 이걸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보니 기존의 스프링 웨이 프로토콜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최적의 L값과 N값을 잘 찾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CRHC-당 분포하는 노드에서는 프로토콜 수행 능력을 비교하는 것을 주제로 삼은 허우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 CRHC는 앞서 말한 DTN 라우팅 프로토콜 중 하나로 티켓 충족을 전달하는 것과 군지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문자 ABCD와 군집들이 나누어지고 그 각각 군집마다 그 군집을 관리하는 대표 노드인 소문자 ABCD 노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집의 나머지를 1부터 9까지의 각각 안정된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RH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시작하는 노드와 도착하는 노드가 서로 같은 군집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상 빠르게 설명하자면 같은 군집에 있으면 그 내부적인 그 군집 안에서 노드가 정보로 교환되어 이제 전달이 성공되었을 때 그 군집 안에 있는 대표 노드한테 피드백을 서로 이제 줍니다. 만약 같은 군집이었으면 이제 그 메시지가 외부로 나와서 군집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그 전달되면서 만약 목표 지점에 있는 군집이 있으면 그 군집에 도달해가지고 그 도달한 뒤에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그 알고리즘 정보 전달이 일어나서 도착하게 되면 그 군집의 대표 노드에게 피드백을 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기존에 말했던 에피데믹하고 스마트 프로토콜에 하고 이 CRH하고 이 사진 환경에서 OPNET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사진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에피데믹 프로토콜의 경우 정보를 모든 노드에게 전달할 방식이라 전달하려는 높지만 가부하나 지연되는 등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고 그 외 스마트나 CRHC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스케일이 큰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군집을 형성하여 외부끼리 소통을 군집 단위로 하는 CRH가 전달 지연하고 전달률, 가부화 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CRHC는 노드의 수가 많으면 다음 PPT 계속. CRHC에 있는 노드 수는 많으면 그 군집을 형성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프로토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그 부분적인 노드의 파셜 노드의 정보를 유지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시뮬레이션에 OPNET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원 시뮬레이터에다가 C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에 따라 전달률이나 유지 비용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 적절한 이제 최적의 경우가 되는 노드의 수를 정하려고 했으나 시간과 수행 해결 관련 그런 문제로 그 연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 연구를 이행했다고 가정하면 큰 스케일의 네트워크에서 적당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CRHC 라우팅을 통해 프로토콜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창원고등학교 고등학교 장준영입니다. 저는 이동 방향과 복사 번수에 따른 프로토콜의 성능을 비교하겠습니다. 네, 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기존의 스프레이 웨이트 프로토콜에서 이동 방향과 전달 메시지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여서 원 시뮬레이터에 구현되어 있는 기본 스프레이트 프로토콜에서
이동 방향과 잔여 에너지 그리고 노드의 속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기반의 스프레이 앤 웨이트 프로토콜은 노드의 잔여 배터리와 속도만을 고려했는데 제한 프로토콜에서는 이동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스프레이 앤 웨이트 프로토콜입니다. 네, 이 선행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 즉 잔여 배터리와 그 노드의 속도, 노드의 이동 방향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효용성을 계산한 후 이에 비례하여 메시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여기서 빨간 박스에 보이다시피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도중 한 배터리 에너지가 소진되게 하였습니다. 네, 이 연구의 결과 제한된 프로토콜은 이동 방향에 해당 가중치인 W3와 무관하게 항상 BSW와 ESW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W3가 증가할수록 전달 확률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하율입니다. W3 값에 무관하게 기존의 기법과 비슷한 부하율을 가졌고 많은 구간에서 기존의 두 기법보다 우수한 부하율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저의 연구 과정입니다. 먼저 이동 방향을 고려한 스프레이 앤 웨이트 프로토콜을 실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여기 네모 박스에 보시다시피 수신 노드에게 전달할 메시지 수를 2분의 L개로 설정하면서 PA, SA, AA의 값을 함수를 통해 읽어왔습니다. 이때 PA, SA, AA는 각각 노드의 에너지와 노드의 속도 그리고 노드의 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신 노드의 메시지 복사 번수를 2분의 L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접촉한 이후 노드 B의 속도, 에너지, 방향을 받은 후 노드 B의 값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서 효용성을 계산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연구입니다. 메시지 전달수에 따른 프로토콜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바이너리 스프레이 앤 웨이트 프로토콜은 수신 노드가 가진 복사 번수를 절반을 전달하였는데 발신 노드에게 전달한 메시지 복사 번수를 기존의 2분의 1개 그리고 4분의 1 그리고 4분의 3일개의 경우로 나누어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즉 이동 방향을 고려한 스프레이 앤 웨이트 프로토콜의 개선 과정에서는 발신, 수신 노드의 정보를 효용성으로 계산한 후 이를 메시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코드 수정과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노드의 접촉 횟수나 노드의 방향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 복사본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개선할 경우 더욱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두 번째 연구입니다. 메시지 전달수에 따른 프로토콜 성능 변화에서 전달 메시지가 4분의 1개일 때는 전달률이 낮은 반면에 4분의 3일개일 때는 4분의 1개보다 전달률이 증가했으나 부하율 또한 거의 31%로 2배 가까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환경을 비교해 보면서 주연 허용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할 프로페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창원과학고등학교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우선 그 프로페 프로토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페 프로토콜은 각 노드가 목적지 노드와의 접촉 정보를 기반으로 전달 확률을 계산하고 두 노드의 접촉 시 더 전달 확률이 높은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노드 A와 노드 B가 있을 때 만약에 노드 A가 메시지를 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노드 B를 만났고 노드 B가 네가 더 이제 전달 확률이 높네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 기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식은 노드 A와 노드 B의 접촉 시 전달 확률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노드 A와 노드 B가 이제 과거에 자주 만나왔다면 미래에도 자주 만날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수식화하여 계산한 것이 식 1번이고 식 2번은 이제 감마가 0부터 1 사이 값이고 K가 그 타임 디프 그러니까 경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던 그 전달 확률을 이제 감마의 K승을 곱함으로써 새로운 그 전달 확률을 갱신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갱신이 되냐 하면 이제 그 노드가 자주 접촉을 안 하면 전달 확률을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 3번인데요. 이것은 노드 A와 B가 자주 만나고 노드 B와 C가 자주 만나면 노드와 A와 C가 비교적 자주 만날 것을 이제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수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때 베타 값은 0과 1 사이 값의 비례 파라미터에 해당하고 이것을 통해서도 이 연구에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 1번에 보이듯이 프로페 프로토콜에서 그
두 노드가 접촉했을 때 메시지 전달 기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인 GRTR 기법입니다. 이것은 프로토콜의 그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그 더 높은 전달 확률을 가진 그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것들은 이제 점점 어떤 조건이 추가되게 됩니다. 처음으로 GTMX 기법은요. 어떠한 NFMax보다 더 적은 경우 메시지를 전달한다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좀 적당히 전달될 수 있는 그 전달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GTHR 기법은 이것도 쉽게 설명하자면 전달 확률이 어떤 임계치보다 더 큰 경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한 번에 이해하자면 좀 좀 적당히 적어도 이거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메시지 그 전달 확률 값이 존재할 경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GRTR 플러스 기법입니다. 이것은 GRTR 기법에서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최소한 앞에 전달된 애들의 전달 확률보다 좀 더 빨리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저의 연구 목표입니다. 저는 프로토콜의 부하율과 전달률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연구 방향을 잡았고 옆에 보이는 것은 현재 그 개선되지 않은 프로토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가중시상수 베타 값을 조정을 통해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달 조건의 강화 및 약화로 하였습니다. 이때 알파는 플러스 값이 될 수도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 환경은 앞에 그 실제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였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연구 결과물 분석인데요. 이것은 이제 각 연구마다 그 전달률, 부하율, 전달 지연으로 그 모델을 분석한 것이나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그 연구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베타값 조정을 통한 연구입니다. 이때는 베타가 0.1일 때 가장 높은 전달률과 낮은 부하율을 가짐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프로토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달 조건을 강화했을 경우 알파가 마이너스 0.2일 때 가장 높은 전달률과 낮은 부하율 그리고 가장 낮은 전달 지연을 가짐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프로토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 조건의 약화에서는 알파가 0.2일 때 가장 높은 전달률과 낮은 부하율 그리고 가장 낮은 전달 지연을 가짐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프로토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찰 및 사후 연구의 방향입니다. 우선 그 연구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은 그 베타값 변화의 환경은 이제 DTN 환경을 설계할 때 가중치 상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좀 계산시킬 수 있고 전달 조건이 강화는 정확한 전달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전달 조건의 약화는 최대한 많은 메시지가 많은 노드에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아까 그 앞선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좀 경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을 좀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선시켜서 이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느낀 점이 소감을 발표할 것인데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잠시만요. 조원들과의 협력을 발표가 지금 20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소감은 일단 지금 나중에 또 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학생분들과 조교분의 소감 한 짧게 20-30초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준영 학생부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허용 네트워크 낯선 주제를 논문을 배우면서 조원들과 함께 연구하여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명은 양자 얽힘이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최성훈 학생의 그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조원들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그 논문을 읽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DTN 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전영준 학생입니다. 그 DTN이라는 생소한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되게 다른 DTN 프로토콜들도 되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허우성 학생입니다. 처음 배웠던 이제 내용들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배웠다는 게 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 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제가 수행한 부분도 좀 부족해서 많은 연구를 실행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D03팀 조규입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주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거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후 연구 열심히 진행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